병세계로부터 소외되는 몸, 병, 이런 매개의 역할을 해서 몸은 우리에게 결코 도구로 주어지지 않는다. 몸은 내가 가지는 것일 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메로 봉티 드 벨링 그리고 보이캔디 그는 내가 존재하고 행동하며 지각하는 것은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썼다. 내 몸을 통해서는 내 존재에서 몸이 만든 매체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구속력을 가진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적인 정리 역시 그림처럼 선명하기는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신체를 연장실체의 의미에서 어떤 객체적인 공간의 것으로 볼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지 않는다. 몸을 주체인 나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태도는 몸의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을 뿐이다. 결국 나와 내 몸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 정리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몸의 존재는 결국 진정한 비밀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현상의 기술로 살필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내 몸의 계속되는 변화 그리고 내 몸과 나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살피도록 하자. 완전히 건강하게 살면서 나는 내 몸을 상황에 따라서 내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전개해 주는 것으로 경험한다. 이 말은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오롯이 집중한 상황에서 뭔가 하거나 지각할 때 전혀 의식되지 않거나 지극히 일부러만 존재함을 뜻한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느라고 집중하는 동안에 글을 쓰는 내 손은 고작 해야 체험상 존재하는 것으로 의식될 뿐이다. 이처럼 내가 의식하는 몸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존재한다. 통증이 나타나면 이런 관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손을 댄다면 나는 아픈 손을 돌연 내 앞에서 본다. 대인 손은 정립적인 객체가 아니다. 손은 바로 내 손이니까. 오히려 손은 아픈 부분으로 내 존재가 환원되어서 집약한 것이다. 나는 아픔을 겪으며 기이하기도 나와 몸이 이분화하는 것을 경험한다. 심장이 아파서 이분화하는 동시에 더욱 내 몸이 친밀해지는 관계는 더욱 기이하다. 아픈 심장이 내 것인 동시에 자율적이어서 나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나는 체험은 심장 통증과 특히 맞물리는 두려움으로 이끈다. 예를 들어 간이나 신장 질환 탓에 지속적인 평안감으로 괴로울 때에 내 몸은 다시금 다르게 조진다. 그럼 나는 말 그대로 뱃속으로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내 중심에 집중하며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로워하는데 보통의 특징인 우울한 기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몸 체형의 변형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침묵의 의미는 현상하고 몸 관찰 방식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현상학의 관찰 방식으로 암 환자가 겪는 몸의 특별한 변화를 묘사해 보고자 한다. 암 환자. 앞서 살펴본 환자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점은 그가 병상에서 보여준 침묵이다. 이 침묵이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 알아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의 침묵은 자신의 불행을 의젓하게 이겨내려는 다짐은 아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거나 두려워 긴장해서 보이는 숨죽임도 아니다. 그의 행동은 정신질환의 특징인 억눌림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여유나 자제력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무감각해진 나머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도 아니었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관찰한 현상과 맞지 않았다. 오히려 이 환자가 보여준 모습에는 슬픔의 그늘이 드러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슬픔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환자가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서글퍼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얼굴 표정과 태도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 슬픔의 그늘이란 예를 들어 어떤 풍경을 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울함을 맛본다는 의미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주변 풍경의 어떤 특정한 측면이 그림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말려드는 기분이라는 신비한 정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의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침묵이라는 그림은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과 또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의 걸림과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건강하거나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은 외부를 향해서 행동하면서 지각하면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부딪히면서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를 표현한다. 심지어 많은 중환자도 외부를 향해서 살아간다. 아프다고 호소하며 주변에 자신의 병을 알리려고 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걸며 주변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려고 한다. 외부를 향한 이런 당연한 관심과 운동이 우리의 환자에게서는 사라졌다. 이 사라짐의 결과가 그가 보이는 침묵이다. 이런 환자를 자주 접하는 사람은 몸의 변화와 동시에 다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관찰한다. 이런 환자는 묻는 법이 없다.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 놀라울 정도로 묻지 않는다. 앞으로 어찌 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얼마나 오래 입원해야 하는지, 심지어 가족도 궁금해하지 않는지 묻지 않으며 더는 근심하지 않는 현상이 그 침묵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 이런 환자는 점차적으로 그가 알던 옛 세계를 떠난다. 세계는 무의미해진 통례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옛 세계는 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써 세계와 접촉하려는 노력, 외부와 소통하며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 몸과 세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인상적으로 확인한다. 세계와의 관계가 졸아들면서 환자는 자신의 몸에서부터 서서히 빠져나간다. 세계의 운명은 언제나 자기 몸의 운명이다. 세계는 몸을, 몸은 세계를 표현한다. 몸과 세계의 이런 관계가 지니는 독점을 니츠케는 전무기와 아동에게서도 확인했다. 엄마품 말하자면 고향의 상실은 심각한 발육 이상을 초래하며 결국 죽음이 이른다는 것이 니츠케의 확인이다. 엄마품을 맛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고향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위생상 나무랄 데 없는 환경에서도 발육 이상을 보인다. 아이의 발달은 정체되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장 올바른 자세 취하기, 언어 습득의 현저하게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환자에게서도 특정한 의미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환자는 점차 진행 과정이 느려서 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몸을 떠나서 내면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추슬러 세상으로부터 물러섰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몸은 말하자면 껍데기가 되었다. 환자는 옛 세계를 포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옛 집인 몸을 포기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 세계를 자신의 몸을 물어보는 일을 시들하게 생각했다. 이 환자의 속내를 명확하게 표현해보자. 환자는 세계가 자신에게 드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몸에 관심을 잃고 말았다. 물론 몸은 계속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몸은 그에게 그의 언제나 짐이었을 뿐이다. 정확히 이제 막 벗어 던지려 하는 껍데기라는 의미에서 몸은 부담이자 화근이고 고통이었다. 이런 현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의 몸은 오래 입어 남루해진 옷과 같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몸의 형태와 기능을 올바른 틀 안에서 본다. 피부의 광택이 사라진 것은 몸이 점차 껍데기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탄력을 잃은 근육은 인간이 갈수록 외부로 향한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표시다. 자세히 흐트러지면 세계가 환자에게 자세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빛은 세상에 거리를 두고 그만큼 무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변화는 환자와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립화 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된다. 지금 묘사한 몸의 변화는 우리는 암 환자에게서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많은 암 환자는 경우에 따라서 몇 년 정도 수명을 더 연장해주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공적인 수술 이후에 이 죽을 병에 걸린 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악성 종양이라는 병의 일반적인 특징대로 암의 완치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대단히 성공적인 수술이라 할지라도 이 병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몸의 변화는 이런 중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령의 노인에게서도 우리는 비슷한 변화를 관찰한다. 이 경우에도 외부 세계로의 관심은 포기되며 몸은 껍데기가 된다. 노인도 불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몸을 떠나내면은 침잠한다. 세상에 완전히 등지고 명성에만 몰두하거나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들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다. 나는 그저 몸의 이 껍데기로 변화하는 것이 오로지 병리학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외부 세계로 향한 운동을 거두어들이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
세상의 사물들의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인간의 능력은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의 차원을 지닌다. 세계의 상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우리의 주제는 정병 환자가 보이는 몸의 변화를 현상학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병의 원인을 다뤄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이 시켜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의 고찰은 적어도 하나의 방향에서 보충되어야 한다. 환자가 보이는 몸의 변화는 세계의 변화라는 틀 안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확인, 그리고 묻고 걱정하는 게 중지한다는 확인은 이런 의미를 낳는다. 이런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저 공공해지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그저 죽어가는 것일까? 존재의 망가짐? 앞서 우리는 자발성의 상실, 긴장의 상실, 세계의 상실 등을 이야기했다. 이런 확인으로 충분할까? 상실의 현상에는 뭔가 다른 것이 대비되지 않을까? 이 환자는 아마도 세계에 던지는 물음이 필요해진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짐작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다른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환자가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우리가 거듭 관찰하는 것은 물음과 걱정을 그만두는 것과 동시에 환자는 그 환상에 가까운 세속을 겨눈 희망을 포기하며 자신은 해면의 존재를 갈망하는 진정한 희망을 얻는다는 점이다. 희망을 거론함으로써 심리학의 문제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은 성립할 수가 없다.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연구들에서 희망이 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학의 근본 사실, 곧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 사실이며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태도로는 이런 사실을 고찰할 수 없다는 많은 증거를 살핀 바 있다. 진정한 희망은 환상정인이 하는 모든 것을 버리며 절망의 경험, 존재의 결정적인 위협인 죽을 병이라는 절망의 경험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 이 절망의 경험은 중환자와 불치병 환자에게 물음의 대상이 사라지게 한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의 일상세계는 무의미하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현상 근본적인 것만 기술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학의 대상인 공통점과 독특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로써 우리는 몸이 껍데기로 변하는 중요한 현상을 순수하게 묘사하고자 한다. 현실은 중환자의 몸이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다른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려본 그림과 사소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적인 요소를 섞어낸 순수한 기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며 겉보기로는 세계를 향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 이런 환자는 더는 물어보지 않지만 행동은 한다. 이웃을 쓰고 가족을 위해 이런 저런 일을 처리하며 지금 문제도 신경 쓰면서 책상을 깨끗이 정리한다. 혹은 다른 경우에서는 환자가 주변 사람에게 여전히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예의상 던지는 것일 뿐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이미 중립하였으며 차갑게 식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다음에 한동안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것처럼 연기한다. 우리의 묘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목할 것은 중환자나 불치병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도 역시 다시금 하나의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이러저러한 행동하면서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반응한다. 애써 부정하려고 밀쳐내거나 속으로 사귀거나 감정을 꾸며 보이기도 한다. 세계와의 관계 상실 그리고 껍데기로의 몸 변화가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것, 항상 절대적인 사실인 것은 아니다. 상실과 변화는 결국 상황적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할 준비를 한다. 껍데기로 바뀌는 몸의 변화가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개인의 겉모습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인간이 이 상실과 변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변화라는 사실을 숙명으로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몸을 새롭게 꾸며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도 있다. 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정적인 것, 객체 바뀔 수 없이 짜 맞추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면서 주인에게 의지를 실현시킬 여지를 주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 안에서 숙명과 자유를 하나로 묶어낸다.